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경제 민주화, 창조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했던 경제 정책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경제 민주화는 빈말이었고 창조 경제는 참아달라는 뜻의 참조 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제가 오마이뉴스 빌딩도 잘 못 찾고 빌딩에 예. 들어왔는데 몇 층이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소장님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이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에 문을 열었는데요. 소장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이끄는 건 아니고 예. 얼굴마다. 예. 얼굴마다. 예. 네. 어떻게 이 연구소가 생기게 됐고 어떤 곳인지 뭐 어떻게 연구소를 이끌게 되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칼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으로 유명한 학자죠. 사실 네. 1930년대 대공황이 터졌을 때 천재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케인즈라든가 네. 또는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하이에크 그리고 폴라니, 슌페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먼저 각광을 받은 건 케인즈죠. 그래서 네. 전후의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거시정책은 이제 케인즈 경제정책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30년 동안 이제 칼을 닦던 사람이 하이에크였고 그 하이에크의 사상에 입각해서 또 한 30년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인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다시 이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케인즈 또는 폴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폴라니가 각광을 받았는데 네. 폴라니 연구소 자체는 1988년에 캐나다에 생겼어요. 캐나다예요. 예, 폴라니가 헝가리 사람이지만 그다음에 영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갔는데 폴라니 부인이 두진스카라고 유명한 그 사회주의 운동가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국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집안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집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퀘벡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 콩크로디아 대학교라는데 폴라니의 딸이 이번에 방한했습니다만 예. 카리 폴라니 레빗 교수가 네. 이제 아버지를 기념해서 연구소를 만들었고 그동안 파리에 유럽 지부가 있었고 네. 이제 아시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시아에서 그 칼 폴라니 연구소의 아시아 지부로 생기게 된 거죠. 뭐 아시아 지역이 여러 군데 뭐 도쿄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여러 네. 도시가 있는데 서울에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실 폴라니 연구는 일본이 훨씬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네. 폴라니 연구자라고 해봐야 그렇게 몇 명 손꼽을 정도인데, 근데 이 서울에서 GSF라는 게 열렸죠.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포럼이라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세계의 활동가 이론가들이 이제 두 번 모였죠. 매년 두 번 모였는데 그때 네. 이제 콩코르디아 대학교의 메가린 맨델 교수가
두 번 다 왔어요. 그리고 많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 맥그린 맨델 교수가 지금 칼 폴라니 연구소 소장입니다. 캐나다 소장이고 폴라니의 이론하고 퀘벡 지역의 사회적 경제 운동을 연결시킨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적 경제와 폴라니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걸 이제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든가 역사로 보면은 사실은 일본 도쿄가 훨씬 더 그 아시아 지역으로 적격인데 지금 막 힘을 받고 올라오는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한 곳으로 이제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만에 이제 서울에도 문을 열게 된 거죠. 서울에 있고 또 파리에 있고 파리에 있고 그다음 캐나다 퀘벡에 있고. 캐나다 퀘벡에 있고 그럼 세계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칼 폴라니 연구소가? 이제 세계에 있는데 네. 폴라니라는 분이 그렇게 직접 정부에서 뭘 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역사학, 인류학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자들의 모임에 가까웠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서울에 아시아 지부가 생기면서 좀 더 운동적 지향이라든가 네. 또는 각 국가의 경제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그 폴라니의 사상을 가지고 직접 개입하는 그런 게 더 오히려 대폭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부가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이 폴라니 연구소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에 아까 소장님 표현대로 얼굴 마담이 되셨는데 예. 뭐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폴라니야 네. 뭐 저희야 대학원 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네. 시장 경제의 장점도 있지만 그거를 국가 공공 경제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나가서 생태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여야 된다. 이게 다원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폴라니 자체로부터 그걸 끌어온 건 아니고 뭐 생물학이라든가 행동 경제학에서 그렇게 끌어갔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폴라니가 이미 그런 얘기를 다 다원적 발전에 관한 얘기를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때 읽었던 것들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사실은 제 30대라고 하는 건 시장이냐 국가냐였거든요. 그랬죠. 네,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생태에 이제 눈을 떴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폴라니 사상에 연결이 된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뭐 우리 홍기빈 연구위원장이야 뭐 폴라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작들은 다 번역을 한 사람이니까 네. 사실은 제가 얼굴 마담이라고 하지만 그건 나이가 많아서 얼굴 마담. 실제 얼굴 마담은 홍기빈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마담도 아니고 그냥 나이로. 네, 이 칼 폴라니 연구소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이 뭐 짚어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뭐 칼 폴라니가 다시 뜨고 있는데요. 네. 뭐 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이념을 대신할 대안으로 뭐 칼 폴라니의 사회적 경제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네. 사실 폴라니의 사상은 막스나 케인즈하고도 달리 비결정론. 그러니까 특히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다원적 경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실패, 시장 만능론의 실패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에서 이제 칼 폴라니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양극관이 있어요. 아니니까. 지금 꼭 이게 진보적인 거라기보다는 칼 폴라니 자체는 진보적인 사상가지만 네.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이 이번에 승리한 영국의 보수당이 사회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시장이냐 국가냐 이런 거에서 그렇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죠. 예, 이제 사회가 강조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 영국 보수당의 정책이 실제로 진보적인가는 별도로 하고 네. 근데 폴라니는 사회 우선의 정치 사상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렇다면 사회라는 게 중요하고 그 사회 원형이 사실은 공동체 같은 거죠. 특히 이제 지역 공동체 같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의 사회적 경제 개념이 사실은 그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네. 살림살이의 경제학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데가 많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뭐 협동조합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마을 공동체 네. 복원을 실험하는 곳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네네.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로 조금씩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이 소장님께서 이 사회적 경제를 우리나라에도 알리고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요. 아직은 그래도 뭐 전체 국민들 개념으로 보면은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자체가 뭐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걸 뭐 공기처럼 들이마시면서 네.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폐해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더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잠깐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현재 경제 정책 소장이 보시기에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최악이죠. 뭐. 예. 시원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공약을 보면 네.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당시에 복지에 관한 요구가 많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였고요. 일단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딱 1년 만에 경제 민주화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약간의 하청 관계에 관한 약간의 법률을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이미 완수했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랬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막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성을 좀 하는 것 같더니 그걸 국가개조론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국가혁신론으로 바꿨는데 그게 다시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제가 암덩어리니까 규제를 없애는 것이 경제혁신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바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줄푸세거든요. 줄은 세금을 줄이고 네. 푸는 규제를 풀고 세는 법률을 세우고 법과 질서를 세우고라는 얘기인데 그게 결국은 신자유주의 규제화나 민영화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2년 만에 이 대통령 선거 때 내세웠던 게 사실은 원래 줄푸세였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줄푸세하고 경제 민주화나 복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대통령 후보는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개는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지나 뭐 이런 건 다 경제 민주화는 끝났고 네. 이제는 줄푸세만 남았네요. 예, 규제 완화가 우리 살 길이다 그러는데 제가 참 재밌게 생각했던 대통령 임기 중에 재밌었던 그 그림이 네. 교황이 와서 청와대에 갔는데 이 군대식으로 막 예포 쏘고 얘도 막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교황 심정이 어땠을까 싶긴 한데 근데 교황이 2013년에 취임해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교황의 발언, 그러니까 교황의 글이 뭐였냐면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앤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독재고 그 새로운 독재의 내용은 새로운 빈곤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처럼 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회적 배제가 이게 새로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네. 한 사람은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없애야 된다 그러고 또 한 분은 그 없앤 세상이라는 게 바로 새로운 독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몰랐을 것이고 네. 교황은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교황이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총칼 사이에서 악수까지 해주고 그러게요. 그거를 참으시고 걸으셨은 거기서 가톨릭 신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네. 교황으로서 참 이제 양 하나를 또 그 99마리 양 그걸 구하기 위해서 또 참아야 되는 교황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정책은 없어요. 그냥 네. 모든 규제를 풀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는데 그게 계속 안 맞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네.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투기를 통해서라도 돈을 시장으로 기업들이 네. 가진 돈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 또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빚을 내서라도 시장 속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지금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정책의 전체입니다. 정책은 없고 그냥 부동산 가격 네, 올리기. 투기 정책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 바로 그게 유일한 거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려고 많은 빚을 졌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뭐 이자율도 제로에다가 또 특혜 대출도 해준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집 사는데 동참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동산 가격 지금 들썩들썩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리고 이게 전세는 계속 높아지고요. 예, 전세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 써먹었죠. 사실은 전세 같은 거는 절대적인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사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할 방법도 없고 노조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도 이걸 방치한 거는 어차피 이렇게 전세 가격이 높아진 바에야
차라리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거기다가 돈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좀 내모는 거네요. 집을 사라. 예, 집 사는 쪽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서 부동산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대가는 뭐냐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적어도 한 5년 내지 10년 동안 흥청망청하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네.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빚이 너무 많은 세계에서 제일 가계 빚이 높은 상태에서 이건 외부의 충격이 조금만 와도 우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 뭐 미국에서 금리를 뭐 올해 안에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네. 저금리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예, 저금리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네. 거고 미국도 그렇게 쉽게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그 수장인 옐런도 그렇게 뭐 금리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상태에다가 최근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그렇게 좋은 회복세 3% 이상의 좋은 회복세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최저금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1%대. 예, 더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게 되면 이 가계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갈 거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년 연속 달러화로 수출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최근에는 원화로도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내수가 커져야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빚까지 잔뜩 졌으니까 소비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쓸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일으키는데 첫째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합 테마파크 뭐 전국에 이제 이 공사를 판을 벌이겠다는 게 이게 유일한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정책의 귀결은 이미 일본에서 이미 다 보여준 거거든요. 더구나 제가 보기엔 일본보다 더 상황이 나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장기 불황에 들어갔을 때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 대기업들은 여전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도 수출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인위적인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면 그거가 꺼지는 순간 수출이 그걸 갖다 메꿔주지도 못한다면 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총평대로 최악이다. 이런 말이 다 맞는데요. 아무 정책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가령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할 때 이제는 진짜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경제 살릴 길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면서도 그걸 올리려면은 가령 가장 쉬운 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네. 또는 노조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입법상을 고치고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주거 복지를 늘리고 내가 저축만 가지고도 빚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식으로 정책했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네. 이 공포 마케팅이 지금 두 개인데 하나는 집 공포 마케팅이고 또 하나는 노인 공포 마케팅이에요. 노인 공포 마케팅이요? 이렇게 가면 늙어서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민간연금을 들든 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다 빚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정책이 없다고 봐야죠. 정책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독재 규제를 푸는 게 새로운 독재다. 또 새로운 빈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잠깐 구체적인 예나 아니면은 좀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 그 복음의 기쁨에서 이 교황이 가장 많이 그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신학자들한테 비판을 받은 게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네. 그리고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스,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사실은 전후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6, 70년간 주류의 기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되면 부자들의 물그릇이 먼저 차서 그 물그릇이 차고 넘치면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투자도 늘어나니까 전체가 다 잘 될 것이다. 네. 케네디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밀물이 들어오면 큰 배든 작은 배든 다 떠오른다. 이게 바로 이제 트리클 다운 경제학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건데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는 한 80년대부터 작동하지 않고 한국은 한 90년대 중반부터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임금 안 올라가고 기업도 투자를 잘 안 늘리는 상태에 네. 들어갔다고요. 오히려 자산 가격만 올라가면서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고용이 안 늘고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소득 격차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네. 생긴 거죠. 네. 이제 이게 교황이 진단한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고 그러면 영원히 아예 경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부분은 새로운 모순이고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랑 딱 맞는 그런 얘기인 예,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적 상황인데 네,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도 압축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빈부격차도 불평등도 압축적으로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네, 그 OECD 국가라든가 또는 그거보다 좀 넓혀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60년대는 가장 평등한 나라였고.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예,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있고 특히 애들 교육만 잘 시키면 사회적으로 상승해서 사다리를 타고 예, 올라갈 수 있었죠. 나보다는 내 자식이 잘 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근데 저만 해도 나보다도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회적 이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네. 사회적 이동이 상승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교육이 위로 올라가는 걸 가로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개천에서 욕 났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욕 안 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 입시제도라든가 사교육 같은 게 부자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쟁 시스템. 이거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자들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교육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자들이 유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건 제가 요새 통계를 보면은 뭐 이른바 좋은 학교들의 구성을 보면 학생들의 부모들 직업을 보면 그게 완전히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욱 우리한테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진 거지만 그거는 우리는 딴 나라는 그게 7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게 한 20년 20년 만에 일어나면서 격차가 눈에 막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피케티가 한참 인기를 끌었는데 그 피케티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피케티 비율의 베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다 살면 몇 년이나 걸릴까? 우리나라 지금 7.5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거의 미국보다도 높아요. 그게 어떤 뜻이죠? 7.5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있잖아요. 1년에 버는 예. 돈 이제 뭐 국민 NI는 한 1,100조 될 텐데 네. 그거를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7년을 모아야 우리나라의 집이라든가 금융자산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다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진 나라고 예. 이게 커지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 소득에 의한 소득 격차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그게 7.5 정도라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은 몇 정도인가요? 미국보다 우리가 높다고 하셨는데 일본이 한 7.2 정도였어요. 7.2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그걸 뚫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쭉 그렇죠.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한국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얘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 우리 애들은 아무리 저희가 노력하고 절약을 하더라도 집 못 산다는 거 당연하거든요. 물려주는 게 없는 한 집 못 사거든요. 네. 저희는 오마이뉴스 기자들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네. 그거 1년 모아 한 20년 계속 모아 보세요. 지금 집값 되나. 안 그러게요. 될까요? 아니 저도 지금 올해 전세 계약이 끝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전세자와 입주자는 완벽한 힘의 불평등이거든요. 네. 뭐 항의할 길도 없고 그리고 전세 주인들 뻔하잖아요. 나도 올리고 싶지 않고 뭐 예. 올려봐야 그거 굴릴 데도 없는데 옆에서 음. 시세가 그런데 어떡하냐 이런 시세 낮은 데로 가려면 변들이나 경기도로 가야죠. 인구가 지금 그러니까요.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 인구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참, 제 얘기네요. 제 얘기. 아니,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인데. 장윤선의 팟짱. 자, 근데 박근혜 정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고 뭐 주식시장도 괜찮다. 지난해 고용도 좋았고 2년 연속 경제 상승률이 올랐다. 그게 뭐 경제 위기냐? 우리나라 경제 위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금년에는 경제 성장률 국민들 불안할까봐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미래나 먼 거에 대해서 공포를 막 조장하고 현재는 괜찮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네. 금년에 경제 성장률 3% 안 되거든요. 100%. 아, 근데 제가 참여정부 초기에 비서관이었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때 참여정부 경제 성장률이 5%였어요. 어, 근데 그때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이죠. 네. 한나라당이 뭐라 했냐면 경포대라 그랬어요. 대통령.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네. 그럼 3%도 안 되면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죠? 뭐라 불러야 될까요? 그런데 네. 경기가 안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자산 가격을 올리고 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 흥청망청 소비를 늘리고 네. 그러다 보면 투자가 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그러니까 투기의 선순환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 그게 있었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절대로 아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그 빈부격차 때문에 소득 불평등 때문에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가 소비가 안 늘어나는데 우리만 수출을 늘릴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좀 나은 게 중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네. 중국이 여러 가지 생품 필품 같은 걸 싸게 수출하는데 우리가 그 핵심 부품 같은 거를 수출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출이 괜찮았는데 중국이 3년 전부터 부품 국산화를 했어요. 아, 부품을 중국에서 만드는 예. 걸로? 그러니까 아주 핵심 수입하지 부품은 않고. 아직은 예. 일본과 한국에서 하지만 웬만한 부품은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중국의 힘이라는 게 워낙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기술자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수출의 가장 큰 이 통로가 중국이었는데 네. 그게 막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침체니까 여의치 않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돌파구 별로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투자라는 거는 수출 전망이 두 자릿수가 되면 대기업 투자가 확 늘어나요. 네. 근데 지금 수출 전망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라 그러면 투자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늘어나야 되는 게 소비인데 소비는 임금 돈이 있어야 뭐 예, 임금도 소비를 적은데다가 하죠. 거기다 네. 빚까지 지금 겹쳐 있으면 빚 갚을 일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제는 현재로서는 이 정책 이런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네, 아 참 이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와닿아요. 저 와닿기 때문에 쓸 돈이 없고 전세 가격 오르고 뭐 집주인은 뭐라고 할지 딱 말씀하시는 그대로고. 정책은 간단해요. 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은 쓸 데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기업들이 특히 10대 재벌이 몇백 조의 돈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500조 투자할 곳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중에 옳았던 게 뭐냐면 대기업의 사내 유보가 끌어져 나와서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가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정책 중에 가장 쉬운 정책은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예, 그거 안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정책을 썼거든요. 네. 또 하나는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맞고 이거는 자꾸 임금을 낮춰야 우리가 산다는 건 보통 사람들한테도 강해요. 그게.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60년대 경제 개발을 하면서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네. 임금은 분명히 수출하는 데는 방해가 되죠. 임금이 올라가면 이른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나 임금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자원 원천이죠. 근데 임금을 줄여놓고 근데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국내에서도 못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투자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네. 거시경제적으로 밝혀놓은 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고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도 괜찮은데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거는 여야가 그러면 같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밀면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정책은 여전히 자산 가격 올리는데 그러니까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저희가 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하나만 더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네. 시작으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였죠. 네. 5월 뭐 2일까지 해라 합의해라 이랬다가 여야와 이제 전문가들이 공적연금 강화 그 명목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명시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펄쩍 뛰었어요.
뭐 1,702조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네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른바 공포 마케팅을 네. 폈는데 자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이런 모습 이런 노후 관련돼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면서 증세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적연금 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렵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도 막 100년짜리 모델을 만들면 변수 하나만 살짝 바꿔도 예를 들어 이자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확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얘기하기는 힘든데 네. 첫 번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영연금이 과도한 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국민 세금도 예, 들어가고요. 초기에 이것들이 제일 먼저 연금이 생겼는데 초기에는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없었잖아요. 국가가.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했던 건데 그새 이 민간 부문하고 공무원 부문의 월급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직업 안정성마저 있잖아요. 네. 요새는 특히 이제 안정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또는 특히 교사 굉장히 좋은 직업이 다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퇴직금도 이미 다 쌓아놓은 거 없애고 세금을 갖다가 그거를 메꿔준다 그러는 거는 이중 특혜가 되면은 더욱더 이제 이 직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이건 줄이는 거 맞아요. 네. 줄이는 거 맞는데 분명한 거는 공적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형평을 위해서는 동시에 그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예. 참나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그렇게 국민연금 문제를 들고 나올 이유가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벌써 몇 년 전이냐면 2003년 4년이니까 2005년이니까 10년 전이에요. 예, 10년 전이죠. 근데 이분은 특수직영연금을 때리는 게 훨씬 쉬운데 소수니까 예. 본체를 바꾼다니 욕심도 많아요. 역사에서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또 네. 의미가 있다고. 근데 박근혜 보시군요. 대통령은 네. 야 요거 고립시켜서 딱 때리어서 딱 성과 낼 수 있다 싶으니까 요거부터 한다라고 한 거고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 방향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 공무원 그 합의안이.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연금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끌려 들어간 게 50% 소득 대체율이었는데 합의하라고 그래서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회적 합의를 세상의 연금 개혁은 유럽의 경우는 보통 10년 걸려요. 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합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정당이 한다기보다는 보통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뭐 각자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라든가 경영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연금생활자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다 만들어내서 합의를 해나가는데 그걸 넉 달 만에 하라는 것도 무리였는데 네. 넉 달 만에 합의한 걸 또 일거에 나는 원래 요거 공무원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국민연금은 빠져. 그리고 그럼 따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공무원연금에 지금까지 합의된 거는 그 참고 자료로 삼아서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딱 하고 이 반대편을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부터 더 치졸해졌는데 네. 사실 김현명 교수가 1%가 새정치연합 쪽에서 네. 1%라는 것도 근거가 있고 이 문영표 장관이 2배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네. 김현명 교수는 2060년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전부 다 쓰고 나서 이제 1% 올리면 네. 대체로 고갈 50%. 시점을. 예. 네. 근데 이 지금 문영표 장관 얘기한 건 2083년 고갈 시점이니까 네. 20년 동안 계속 쌓으려면 2배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전제들을 딱 빼버리고 1,720조 원이라는 건 그때 국민들이 받을 돈이에요, 말하자면.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세금으로 세금으로 거죠. 이제 그것도 어린 우리의 아이들이 그걸 세금으로 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공무원과 나머지를 이 디바이드 네. 나누고. 이제 분할해서 지배하는 전략을 쓰고 지금은 마치 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모든 모든 네. 수치를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83년까지 근데 기금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의 기금이 연금 기금이 GDP의 약 30% 돼요. 네. 무지무지하게 많은 많은 거거든요. 거죠. 다른 나라 비교.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에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네.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비서관 할 때부터 연못 속의 고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이 함부로 한꺼번에 움직이면 금융시장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죠. 돼 있는 정도 큰데 이걸 83년에 피크를 만들려면 GDP의 한 배가 넘어요. 네. 거의 1,700조가 돼버려요. 뭐 그거는 가정을 어떻게 하냐 확 달라지는데 그럼 얘는 못 움직이는 그렇죠.
이제 연못 속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연못보다 물고기가 더 커져 버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걸 생각하면 2083년 피크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부터 안 되는 전제였다는 거고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연금 보험료가 그러니까 기여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낮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데 비해서 지금 내는 게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올리고 기금은 어떤 식으로 줄여서 적절한 규모로 이 미래 그러니까 현재 쌓아놓은 돈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돈을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출 건가라는 게 사실 타협의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공무원연금 딱 때려놓으면 일단 돈은 어느 정도 절약을 했고 네. 다음에는 마치 이 국민연금은 손 안 대고 안 되고 뭐 군인연금, 예. 사학연금. 예, 그거 뭐 하겠죠. 근데 예. 늘리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 돈도 안 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고. 사기다. 예,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국민을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를 분리해서 네.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분명히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보험료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자꾸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두 개인데 하나는 세계를 적으로 삼아서 얘들 때린 걸로 개혁은 끝난다. 우리 대통령은 큰 얘기해놓고 자기 몇 개 하고는 끝났다라는 선언을 잘해요. 우리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예, 경제 민주화 그랬어요. 경제 민주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서너 가지 딱 하고 나서 다 끝났다. 다 했다. 이게 아주 쉬운 것부터 잘 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거의 다 소진돼서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 분노를 일으켜서 그거를 줄이는 거 좀 방향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딱 이제 연금은 내 임기에선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선언할 거거든요. 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연금 문제는 계속 앞으로 계속될 건데 국민연금은 손 대지도 않고 그냥 예. 손대기 쉬운 것들, 예. 여론 그 지지를 좀 받는 것들만 하고 끝낸다. 두 번째는 예. 연금,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죽지도 않아서 오래 사시잖아요. 네. 제가 55세인데. 네. 그래서 뭐 예. 이제 기초연금 내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예. 국민연금은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졌고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임금이 안정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네. 늘려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연금 수령자가 4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연금 내는 사람까지 봐도 앞으로 당분간은 10년 내지 20년 동안 40%만 받아요. 상위 40%만.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게 만일에 수령자를 늘리지 않고 40%만 높인다는 거면 네. 진짜 심각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합의안에도 보면 군인연금에서 그 절약되는 돈을 공무원연금에서 절약되는 네, 돈을 공무원연금을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절약되는 돈을 네. 이 기초로 돌린다기보다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에 없앤다. 쓴다 예. 하는 게 있었고 이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대표는 아예 이제 국민연금은 그냥 냅두고 기초연금을 늘리자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노인 간 불평등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마케팅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포를 자꾸 주면 네. 자산을 더욱더 움켜쥐고 안 쓰려고 그래요. 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혹시 아프기나 하면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맘 놓고 이제 소비를 예.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려줄 것도 없는데 아프기까지 하면 애들 월급까지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자꾸 보험에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보험 이제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새 이렇게 유선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죠, 광고가. 광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공포, 이 늙어서 아프면 어떡할래고 네. 또 하나는 돈 빌려라는 거예요. 300만 원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빚을 그렇네요. 늘리는 예. 전부 이게 이 공포를 네, 조장해서 마케팅. 금융산업 지금 지지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분명한 그렇게 거는 볼 수 있겠네요. 예, 노인 복지가 늘어나서 내가 아프거나 하더라도 크게 아이들 추가 안 내고 이런다면은 그렇게 자산을 막 끌어모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속세 같은 게 강화되고 자산세가 강화돼서 네.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걸 빼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값싸게 자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하는 일이지 네. 자산을 끌어안고 노인들이 저금을 자꾸 하면 이 노인들도 안 쓰고 네. 이번에는 미래 세대는 돈이 없어 못 쓰고 돈이 없으면 못 쓰고. 그럼 경제 성장률 더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벌써 악순환이. 일본에서 10년 이상 일어난 일이거든요. 일본에서요. 예, 일본이 바로 노인이 많은데 모든 자산을 다 노인이 쥐고 있어요. 절대로 일본 사람은 소비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니까 이 일본 젊은 애들이 도 같고 있잖아요. 그냥
신선처럼 살고 있는. 네. 아, 썩 좋은 사이는 아니죠. 우리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연금 문제 자체도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네요. 저는 예, 그러니까 어떤 성장 정책을 쓰고 네. 어떤 재분배 정책을 쓰고 아, 어떤 복지를 만들 것이냐가 사실 네. 연금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게 한 4, 50년 미래에 대한 설계잖아요. 네. 그 설계가 큰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그 숫자를 막 정해요. 큰 그림 그렇죠. 하에서 요 정도 숫자가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숫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연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미래의 복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애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자산을 모으고 또 돈을 쓰게 되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문제를 오히려 그러니까 장기 미래에 대한 설계의 과정, 사회적 합의의 과정으로 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장윤선의 팟짱.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큰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저희가 칼 폴라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칼 폴라니의 사상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경제에 시사하는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을 쓰고 또 다른 것들을 그 이후에는 중세 시대나 뭐 이런 역사 연구를 주로 많이 했는데 네. 그때 칼 폴라니의 가장 큰 사상은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유토피아다. 이룰 수 없는 환상을 강요하게 되고 사회제도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 사회는 분열한다. 완전 신자유주의랑 반대 목소리네요. 신자유주의는 네. 뭐든지 그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 사상이 경제학에서 막 치솟았던 게 20세기 초 그러니까 네. 1920년대 그리고 지금 지난 30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다 바꿔놓으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문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폴라니가 얘기한 거는 그게 시장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빈곤 그러니까 푸어로우에 의해서 이 빈곤층을 노동자로 바꾸는 제도라든가 네. 또는 영란은행법에 의해서 돈을 통제하는 법이라든가 또는 컨로라고 곡물법에 의해서 자유무역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제도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자연적인 어떤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회가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막는 다른 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응운동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런 다른 제도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이제 폴라니의 사상이죠. 맞아요. 막스도 사실은 시장 결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가치 법칙이 관철돼서 모든 게 결정되니까 생산 수단의 소유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였고 뭐 하이에크는 당연히 맡겨놓을수록 유리하다는 거고 이 케인즈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를 잘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약간의 지식만 가지면 그래서 케인즈가 우리 손자 세대에는 케인즈 손자 세대면 벌써 우리 세대를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경제 성장에 신경 안 쓰고 네.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지나친 낙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라니는 그러니까 첫째는 비결정론이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되고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 안 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통합 양식이라고 이제 폴라니가 불렀는데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공존되어야지 인간이 다원적인 그런 제도 속에서 좀 더 만족을 느끼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걱정 없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일단 다원적인 어떤 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만일 후학이라면 폴라니를 계속 연구한다면 도대체 그게 공존하는 원리는 도대체 뭘까? 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하고 시장은 어떤 관계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와 이것들은 어떤 관계고 또 우리 정말로 우리 미래세를 생각한다면 현재 자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환경 문제까지 이런 원리를 갖다가 밝혀내는 게 이제 폴라니 사상을 이어나간다면 해야 될 일이겠죠. 네. 뭐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 칼 폴라니의 딸이자 경제학자인 캐리 폴라니 레빗 맥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연구소 교수식 참석 때
서울에 왔었는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저는 안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94세 할머니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네, 잘 알아요. 아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한 10년 단위로 외국을 나갔는데 네. 처음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뭐 유학 비슷하게 돈 받아서 갈 때는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실리콘밸리에 있었는데 당시 실리콘밸리에는 첨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TV 같은 것도 전시하는 굉장히 대형 몰이 있어요. 가면은 삼성하고 소니가 나란히 있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실제 기술 수준 그렇게 차이 안 났을 거예요. 95년경이니까. 근데 값이 반이었어요. 삼성이. 삼성이요? 예, 소니가 2배였어요. 네. 뭐 옛날 얘기였죠. 그러니까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 이름값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한 10년 걸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제가 비서관으로서 외국 나가면 야 너네도 이제 선진국 아니니? 이거 너네도 뭐 이제 다 됐잖아 이랬는데 최근에 나가보면 너네 선진국이잖아 이랬는데 예. 진짜로 그 정도는 됐습니다. 1인당 GDP가 한 3만 달러 됐고 네. 민주주의도 그렇게 보면 한심한 것 같아도 적어도 구태타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발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 이제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럴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외국에서 한 거 특히 미국에서 한 거 따라 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거든요. 그 얘기를 레빗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 왔다. 근데 이제 레빗이 하나 오해한 거는 네. 이분이 그렇게 우리나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서구에 그런 거 없거든요. 막 서울시청 앞에 막 1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거 본지. 예. 근데 그날 같이 없죠. 민주노총 예. 총괄할 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총괄할 때 이제 서울에 있었고 감동받으셨겠네요. 예,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94세 할머니인데도 기억력 진짜 짱이고 이런 식이에요. 1921년 3월 14일 날 어른 집에 갔는데 누구 있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정도로. 근데 이제 눈은 안 보이거든요. 너는 이제 형체만 지금 보는데 저한테 그 다음날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한 40만 명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물어봤대요. 네. 저기 그 신문을 못 보니까 한글도 모르지만 눈도 안 보이니까 이제 얘기해달라. 돌 보는 사람한테 읽어달라 네. 그랬더니 그때 뭐 8천 명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집회에 가서 보니까 네. 경찰 발표는 곱하기 4 하면 되고 주최 측 발표는 나누기 2 하면 된다. 네. 그래서 대체로 한 3~4명 모였을 것이다. 그게 제가 그 광우병 때 6개월을 제가 서울시청에 있었잖아요. 네. 대충 주최 측 발표하고 경찰 발표가 8배 차이가 나요. 맞아요. 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4분의 1, 주최 측 2분의 1, 네. 경찰 4배 하는 게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한국이 노동운동이 자기가 와서 학자들한테 들을 때는 노동운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네. 한국의 노동운동은 힘이 살아있다. 많은 것 같다. 살아있다. 한국의 예.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한국 경제에 대해 제시한 게 역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노조가 강화되는 것,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그리고 요새 폴란이 레빈 여사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게 기본소득제예요. 기본소득제. 사실은 기본소득제는 최저임금의 사회권화라고 볼 수 있죠. 최저임금은 노동의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인데 네. 사회적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이라고 살수 한다면 있게.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네.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한국의 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운동도 받고 노동 운동도 약간의 오해는 있으시지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이 에너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 책에 이제 서양은 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모델 네. 그러니까 서유럽의 복지국가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본다면 네. 한국이 그래도 지금은 제일 앞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경제력으로는 일본에 뒤지고 뭐 시민사회 이런 거로는 중국 좀 낮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실제로 실험하고 실제로 관철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제일 앞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모델, 우리나라가
도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새로운 모델이 있다면 어떻게 제안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우리나라 네.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65년경부터라고 보면 네. 지금 이제 50년 흘렀잖아요. 이제는 과거에 했던 게 안 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이제는 더 이상 관철될 수 없는 거죠. 수출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애들은 공부만 시키면 되고 네. 그리고 평생 소원은 집 하나 얻으면 되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게 인구 구조 때문에도 안 되고 이제 수출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옛날처럼 두 자릿수 수출 성장 증가라는 건 불가능한 적어도 네. 한 20년간은 불가능한 거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의 생산력 수준 굉장히 잘 사는 거 1인당 3만 달러면 그거 골고루 나눠줘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4인 가족이면 10만 달러예요. 대단한 거죠. 예. 네. 그럼 뭐 아무런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디슨트하다는 말 쓰잖아요. 우아한 삶을 네.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은 뭘까? 그래서 지금처럼 방향이 없는 정말 일정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경쟁을 없애고 이제 더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거를 중국에 보여주면 중국이 따라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동아시아가 아직 힘이 있다는 건 동아시아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2배가 넘어요. 아직도. 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아무리 봐야 2%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이 지금 3% 언저리고 일본이 2% 언저리지만 중국까지 치면 예. 4% 돼요. 그리고 돈도 제일 많아요. 네. 해외 보유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어마어마하고 포린 리저브가 예, 우리나라도 있고. 그게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과거에는 미국이 내수를 일으키고 그러면 거기다 수출해서 다른 나라들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네. 사실은 아시아가 내수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고 복지 제도를 늘리고 또 생태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자재들은 외국에서도 올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성장률도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태적 사회복지국가는 모델을 동아시아에서 저는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밖에 만들 데가 없다고도 생각해요. 네. 일정한 성장률과 성장률을 아직 갖고 있고 아직 상당한 그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시민사회가 뭔가 해보자라는 게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다. 예, 그 힘을 에너지를 잘 사용하면 세계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은 폴라니지만 전 폴라니의 사상이 사실은 동양 사상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뭐 다원성이라든가 다원성. 뭐 우리로 치면 뭐 중용이라는 얘기도 있을 네. 수가 있고 뭐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만 꼭 옛날의 봉건 시대의 동양 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아시아에 있는 어떤 조화에 대한 강조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철학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서양식으로 번역하는데 중간 단계로서의 폴라니가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또는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잘 살려서 새로운 유럽에 있었던 복지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는 거 아닐지라도 서로 우리나라에 맞게. 예,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복지국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생태적 사회복지 국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적 사회복지 국가. 예, 성장론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네.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쌓아두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생태를 바꾼다는 거는 사실은 인프라 자체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사회 때 철도라든가 고속도로가 산업사회의 어떤 인프라의 상징이었다면 그렇죠. 사실은 생태 국가는 에너지 시스템이 그 인프라가 되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극도로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대규모 발전, 대규모 화력 발전, 대규모 원자력 발전을 하고 그거를 고압 송전으로 네. 전국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산된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에너지화하고 그게 누수가 안 되도록 그 지역에서 생산한 걸 그 지역에서 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들 같은 게 이제 인프라거든요. 또 네. 하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로 시스템, 자동차 이런 것들까지 바꾼다는 거는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거는 일개 기업이 못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못하죠. 예를 들어 그렇죠. 나라가 바꿔야 제일 되는데. 쉽게 전기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있다 현대가 지금 열심히 네. 투자해서 그거 보급 안 되거든요.
전기 충전소가 결국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초기 투자를 정부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유발 투자를 할 거거든요. 저는 성장은 완벽하게 제로로 가는 건 지금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성장은 하되 생태 지향 성장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상당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프라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성장을 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의 지금 과도한 경쟁 시스템 이 경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회적 지위 사회에 나갔을 때 지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능 1점이 학교나 과를 바꾸고 그렇죠. 그게 만일에 연봉 1억의 차이를 둔다면 미친 듯이 1점을 향해서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 격차가 줄어들면 사실 그런 경쟁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그 이른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고 네.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네. 생태적 사회복지국가 또는 생태적 사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 미래가 살만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네. 좌절하는 거는 가령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것들 겪고 나면 안 되는 거구나. 참 이 팟짱 애청자분들도 이게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도 이런 뭐 선거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게 참 이게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네. 평소에 자그마한 실천 없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갖고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정치를 네. 끌고 갔잖아요. 그때. 근데 무상급식 운동이 한 20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그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는 게 마치 사회주의처럼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학부모들이 화난 거죠. 그리고 더 짧게 얘기하면 엄마들은 학교 급식하면 좋거든요. 아침만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아유, 그렇죠. 그런 게 네. 어우러져서 바뀌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이 일상의 실천들이 많이 쌓였을 때 네. 그러니까 복지 문제라든가 경제 민주화 문제 같은 게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저게 옳지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지금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네. 맡겨놔봐야 또 더 나빠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결국은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일상적으로 합의된 실천을 해나가는 게 큰 변화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하셨던 생태적 사회복지국가 이 방향으로 가려면 저희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주제들이나 아니면은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관련된 단체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많죠.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거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우리 스스로 돈도 내고 해결하고. 참여도 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우리 인류 역사가 100만 년이 넘는데 대체로 농업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기 10,000년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40명 내지 50명 단위가 모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게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협동을 잘하는 그런 인류의 일부 종족이 커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협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런 류가. 그래서 지금은 지난 30년간의 어떤 교육이나 경쟁 속에서 잊혀져간 우리 내부에 있는 협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고 네. 또 사상으로 얘기하면 폴라니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폴라니 연구소 폴라니 조합원이 되는 것도 하나의 그런 실천입니다. 그렇네요. 이 카이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팜플렛도 오늘 들고 오셨는데 네,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앞으로 이 연구소가 어떤 활동을 펼칠지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폴라니를
를 저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박사 보던 사람들 진짜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폴라니 사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폴라니에 대한 번역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가 금년에는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번역된 나라가 될 거예요. 예. 뭐 외국이야 뭐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는 폴라니 사상을 주제별로 모아서 이제 좀 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책도 낼 거고요. 그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야 이게 요새 활발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운동원이 있때 아직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의 이론이 잘 정립이 안 돼 있고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가지는 의미 같은 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그 부분도 폴라니 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폴라니의 다원적 발전 이론이라고 해서 네. 저는 폴라니는 평생에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폴라니 후계자들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직접적인 거시정책 그러니까 폴라니 사상에 입각해서 거시정책을 구성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이 제일 폴라니 사상에 맞고 사실은 레빗하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레빗 여사가 하는 얘기나 지금 폴라니가 얘기하는 그런 다원적 모델에 가장 가까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이제 이분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 이 포스트 케인지안 논쟁을 다 본 사람인데 현장에서 너무 성장을 강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생태 이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네.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을 얘기 안 하면 뭔가 대안이 없는 세력 같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어떤 거시정책 만드는 것도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활동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주소를 보니까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있어요. 네네. 그 여기에 있는 게 뭐 특별한 의미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 원래는 거기가 질병관리본부고 네. 그 일대가 보건 쪽의 이 국책연구원이라든가 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사업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전부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서 서울에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전부지, 뭐 현대가 산 한전부지 이런 그렇죠. 거.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거기다가 사회혁신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들을 모아놓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네. 연구소로서는 저희가 처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자, 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연구소가 계속 노력하실 텐데 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기본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우리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올려서 좀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거는 좁은 의미의 복지는 일단 시장에서 분배가 일어난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재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에서의 분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에서 분배 자체가 확 벌어지면 네. 이게 전 세계가 다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에 비해서 실질 임금 증가 속도가 점점 낮아져서 생산은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내가 받은 월급 갖고는 그걸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수출하거나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지금 예, 경제가 안 똑같이 좋으니까요. 되니까. 예. 그리고 빚 내는 것도 한계가 들어갔고 결국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임금이 생산성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분배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지향이고 네. 그거와 재분배를 어떻게 잘 결합시키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에 고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자체가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분배를 바꾸는 거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 내부의 임금 격차는 굉장히 적거든요. 네. 지금은 노동소득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노동소득 내부의 격차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사회적 경제가 지금은 비중이 적지만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그 지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네.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가겠죠.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칼폴라니 연구소를 이끄시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미래 방향을 좀 더 함께 잘 사는 경제, 잘 사는 사회 쪽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이 연구소에 저희도 뭐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예. 협동조합이라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가입소도 있네요. 예, 가입 신청서. 있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은 출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령 뭐 5천 원을 낼 수도 있는데 매달. 근데 처음에 이제 출자금을 5만 원 내고 5천 원 내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얘기를 하시면 5천 원을 10번은 그냥 출자금으로 저금이 되고 그러니까 11회부터 이제 우리로 치면 회비 같은 거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오히려 부담이 적은 거라고. 그리고 출자금은 나중에 그만두실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카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에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 이 길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있네요. 네, 뭐 암호 검색창이나 그냥 네. 칼폴라니 연구소 치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네, 그쪽으로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저희가 1시간 넘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이 경제 문제 이렇게 거시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대안이 뭔지 이걸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박정호 기자가 재미를 느끼면 장윤선 기자가 돌아올 때가 없으세요? 장윤선 기자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 컴백할 겁니다. 그때 장윤선 기자 오면 다시 한번 그러시죠. 찾아주시죠. 네네. 예. 그럼 끝으로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오마이뉴스야 지금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팟짱이 그런 오마이뉴스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장윤선 기자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쓰러졌는데 네. 이제 2달을 쉬었으니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또 이거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저희도 네. 비디오도 조금씩 나올 겁니다. 예. 예,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소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